반갑습니다. 오늘 행복론 제8강 시간 2차 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행복하는 여러 가지 행복할 수 있는 또 여러분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또는 조건들 이런 것들 좀 계속 생각해 보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제 8강에서 이제 시간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내용들은 우리를 이제 통제하거나 압박하는 어떤 수단으로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몸 속에 또는 이제 뭐 정신 속에 훈육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뭐 댓글도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으면서 또 이제 이렇게 시간을 통해서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이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또 우리가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제 이번 제 8강에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로 나간 책에서도 우리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이제 자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자유와 관련해서 이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누려야 될지 이런 어떤 고민들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이제 좀 동물원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에 갇혀 있고 그건 이제 굉장히 답답하게 이제 보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제 그거를 뚫고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우리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쉬운 건데 근데 이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 상태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물원에 갇혀 있는 사자는 이제 우리가 답답하다. 그래서 우리를 벗어나면 뭔가 좀 자유로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어떤 몸에 우리 어떤 생체에 이제 인식되어 있는 그런 어떤 통제로서의 그런 어떤 그 부자유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굉장히 이제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아프리카 사파리 어떤 초원에 있는 사자를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그런 관광 지역, 관광 구역에 묶여 있는 그런 사자인데 단지 그게 울타리가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런데 거기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자는 자기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그 사파리라고 하는 그런 초원 안에 묶여 있는 거죠. 거기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게 이제 자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이런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를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서의 시간 개념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잘 인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고 시간의 통제로부터 이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안에는 그게 보이지 않게 그 사파리 초원에 갇혀 있는 사자처럼 마치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시간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이제 굉장히 그 시간을 절약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삶 또 어떻게 보면 행복의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보여지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을 속이는 하나의 이제 속임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고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가 없으면서도 자유가 있는 것처럼 행복하지 못한데도 행복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거짓말 또는 어떤 잘못된 이미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제8강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어떤 시간의 통제로부터 이제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시간의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고 그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훈육화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또 개인적인 노력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깨닫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이 좀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1차 시에서는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시간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 시간 이야기와 관련해서 이제 걸리버 여행기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렸었죠. 걸리버 여행기에 이제 나와 있는 소인국들이 걸리버를 보면서 이 걸리버가 계속 매 순간마다 시계를 보고 뭔가를 결정할 때마다 이제 시계를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어떤 종교의 대상이 되어버린 그런 어떤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 여러 특징들 중에 또 가장 독특한 특징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뭐 여러 방식의 어떤 이런 시간적인 통제들 그리고 이제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소중해야 된다. 또 이제 시간은 금이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따라가고 추구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좀 발견하게 되고요.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17세기,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이 시계라고 하는 것,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인식하는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각인되기 시작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뭐 17세기, 18세기에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디지털 시계처럼 막 초분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었고 좀 더 그 루즈한 그 약간 너그러운 형태의 그런 이제 시계 또는 이제 시간 그런 어떤 관념들이 있었는데 자, 이게 이제 18세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시간을 계속해서 잘게 잘게 쪼개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넘어가게 되고 또 이제 시간에서 굉장히 정확성을 중시하는 이런 어떤 문화가 이제 발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세기에 오면서는 굉장히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을 갖기가 부담스러운 그런 어떤 가격이고 굉장히 커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들고 다니기 이동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이런 이제 회전시계가 많이 저렴해지게 되고 또 사람들에게 이제 많이 보급되게 되었죠. 그 이제 옛날에는 이 그 주로 이제 이 스위스에서 이 장인들이 뭐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이 시계를 이제 보급을 했다라면 이게 이제 1차 대전, 2차 대전 거치면서 이제 일본에서 뭐 특별히 이제 세이코 같은 이런 시계를 이제 대량 생산하게 돼서 이제 이제는 뭐 어린 아이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이르기까지 시계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냥 필수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그런 거고 이제 뭐 굉장히 지금도 뭐 몇천만 원씩 하는 그런 시계도 있긴 하지만 뭐 2, 3만 원부터 시작해서 맘만 먹으면 시계를 뭐 몇 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사치품도 아니고 이제는 이제 필수품을 떠나서 가장 우리에게 이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상품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9세기에 보면 이제 손목시계가 등장할 때 뭐 이제 독일 해군 장교들 용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이제 시계를 차용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에 구속되는 이런 어떤 수갑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한 게 19세기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17세기 이후부터 이제 처음 나왔지만 이게 사람들에게 밀접하게 시계를 이제 손목에 차고 다닐 정도의 그런 어떤 과정들은 이제 200년이 안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불과 이제 그 1, 200년 사이에 우리가 3천 또는 3천년, 3,500년 동안 이제 가지고 왔던 그런 어떤 시간 관념들, 그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이해들이 아예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변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발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제 잘게 잘게 나누고 그것들을 이제 뭔가 형상화시켜서 그런 어떤 시간 관념을 갖게 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시간을 우리가 철저하고 정확하고 또 굉장히 이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뭐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이제 이 시간 개념이 없다 보면 뭐 지금 몇 시인지 또 몇 시에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제 산정이 되지 않으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라든지 뭔가 이제 약속을 하고 중요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큰 지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시간에 대한 어떤 정확한 마인드를 갖게 해줬다라고 하는 데서는 이제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부여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면서 이 시간 측정이라고 하는 거,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돈과 연관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거 시간을 통제하려고 하는 자본가들, 그리고 이제 이 자본가들이 가급적이면 이제 이 노동자들, 임금 노동자들을 어떻게 하면 더 쥐어짜고
더 많은 어떤 그 집적된 잉여 가치들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어떤 그 고도의 전략들을 좀 짜게 되면서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그 삶에서 나눠지는 어떤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 통제 또는 이제 그 경제적인 착취 이런 어떤 수단으로 이제 전락하게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769년에 그 웨지우드라고 하는 이제 사람이 그 영국의 이제 스태퍼드셔에 공장을 이제 세우게 되는데 그 공장에서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출근 기록 시스템이 도입이 돼요. 지금도 우리가 뭐 지문을 찍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제 카드 찍고 들어가는데 출퇴근 시간을 이렇게 이제 그 전선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지금 이제 보편적인데 이 이제 18세기에 이 산업혁명이 발달하면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 어떤 공장들 중에 사람들이 이제 언제 출근하고 언제 그 퇴근하는지 그리고 이제 점심 시간은 언제인지 또 그 휴가 시간은 이제 뭐 그 브레이크 타임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부 다 기록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이 등장하게 되죠. 그것에 따라서 이제 늦거나 아니면 이제 빠지거나 이러면 이제 벌로 일당을 이제 몰수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통제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합리적인 그런 경영 시스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실제로는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어떤 통제되는 사회의 그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는 그리고 이제 어떤 규칙이나 규율 같은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이런 굉장히 이제 그 불행한 그 시스템의 역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공장에서 일하지 않으면 이런 어떤 회사에서 이제 일하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사는 길이 이제 막막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내적인 내면화 과정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비하하는 게으른 사람이다. 뭔가 이 일의 효율성을 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사실적인 측면이고 그래서 이런 효율성을 계량화하고 계측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꼭 이 사실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꼭 계량화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표준에 맞춰서 사는 것들은 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이제 평가할 때 정량 평가가 있고 이제 정성 평가가 있는데 그 정량 평가 뭐 기록으로 이제 우리가 그 계량화 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긴 하지만 또 이제 사람은 그런 어떤 계량화될 수 없는 그런 지수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제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정성적인 평가가 이제 필요한 것들인데 이 산업화가 이제 진정이 되면서 이 정성적인 평가는 거의 무시가 되고 그냥 정량적인 평가로서 특별히 이제 이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정량적인 평가로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본주 입장에서 사업가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이제 돈이고 그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제 많은 그 재화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어떤 투입된 시간 내에 많은 효과들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시간 통제라고 하는 것이 이 자본주의, 이 산업화라고 하는 이 돈의 가치라고 하는 것들과 이제 맞물리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뭐 이런 것보다는 통제되는 시간, 그다음에 조동되는 시간, 자, 이런 것으로 이제 그 변화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찰스 디킨스의 이제 소설 이제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이제 그 소설에서 이런 어떤 공리주의적인 효율성에 대한 그런 비판이 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굉장히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가 엄청나게 정확한 시계가 하나 있었다. 시계는 몇 초까지 정확히 쟀는데 째깍째깍 소리가 관 두드리는 소리처럼 으스했다. 시계 소리가 그 초침이나 분침의 소리가 이제 관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압박감을 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등장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간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이제 그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여러분 이제 스크루지 영감 나오는 그 크리스마스 캐롤 이거를 이제 쓴 작가이고 뭐 이제 그 영어 문학과 관련해서 이제 섹스피어하고 우리 찰스 디킨스 이 둘을 최고봉으로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찰스 디킨스, 그러니까 섹스피어는 이제 희극 작품으로
영어의 이제 기틀을 잡은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찰스 디킨스는 굉장히 이제 그 섬세한 구성이라든지 화려한 풍자, 굉장히 문학적인 어떤 깊이로서 이제 영어가 그 세계 공용어가 될 수 있는 영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온갖 문학적인 그런 어떤 장점들을 굉장히 탁월하게 드러낸 그런 어떤 작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어려운 시절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은 찰스 디킨스가 이제 쓴 소설 중에 가장 이제 얇은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그 영국이 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을 이제 시기로 해서 굉장히 이제 급성장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비인격화된 특징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공리주의에 대한 어떤 비판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게 뭐 거의 이제 19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현실에서도 그게 뭐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그 서양 문화 또 서양 철학 뭐 서양 문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무런 비판 없이 그게 이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굉장히 그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받아들이게 됐는데 그것들이 이제 고도 성장 1970년대 또 80년대 이후에 이 고도 성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과연 이제 정말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었는지 이런 어떤 물음들을 또 던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성장한 이제 자본주의 사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드러나는 그런 어떤 그 정말 이제 잃어버린 자아들 또 잃어버린 어떤 영혼들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게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제 어려운 시절 영어로 이제 하드 타임스라고 하는 건데 이런 이제 내용들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한번 쭉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 좀 간략하게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들이 좀 등장하는지 말씀을 드리면 자 이제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죠.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인데 그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제 이기적인 그런 어떤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인데 그런 이기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들을 조화시켜서 사회의 어떤 전체적인 행복을 증강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공리주의라고 하는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최대 다수 최대 행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통계와 수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적인 쾌락을 우리가 갖는다고 했을 때 그 양이 얼마가 되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물론 이제 그 벤담에서 밀로 넘어가면서 이제 쾌락을 양적 쾌락에서 질적 쾌락으로 이제 바꾸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적 쾌락이에요. 그래서 통계와 수치 이제 이걸 우리가 팩트라고 이제 이야기하죠. 네가 한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통계적인 수치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어.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런 어떤 통계에 잡히지 않는 것, 수치로 잡히지 않는 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어떤 행동들이나 어떤 일들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어떤 통계 자료들, 수치 자료들은 유의미한데 그거를 통해서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제 도움이 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은 평가되는데 우리의 마음이나 감정들 이런 것들은 이제 통계화되지 않기 때문에 수치화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평가에서 빠지게 되는 것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네가 이제 얼마만큼 일을 했는가 그 기능과 관련해서 이제 실적만을 중시하게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성실한 태도라든지 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이타적인 그런 어떤 마음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사라지게 되는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정부 시책도 마찬가지지만 뭐 어떤 시책이 됐든지 간에 이걸 다 통계화시키고 지수화시켜서 얼마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지금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정부 제도나 국가 시책들은 항상 이 공리주의라고 하는 이런 통계나 수치에 따라서 뭔가를 이제 평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쥐어짤 수밖에 없어요. 이제 그게 이제 이 찰스 디킨스가 그 어려운 시절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문제점인데
어, 사람들로 하여금 특별히 이제 학생들로 하여금 초중고 교육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메마른 교육을 받게 하는 거죠. 메마른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이제 표현하고 뭔가 이제 그 이상화된 그런 어떤 사회적인 그런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아니라 계속해서 수치만 통계 자료만 달달달 이제 암기시키는 이런 방식의 이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고, 불성실한 사람들이고, 또, 교육적으로 이제 효과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이제 그 지하 하층민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데, 이런 것이 이제 과연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찰스 디킨스가 던지고 있는 이런 어떤 철학적 주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찰스 디킨스가 뭐 굉장히 유명한 작가이긴 하지만 섹스피어도 마찬가지고 찰스 디킨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이런 대학 출신자들이 아니에요.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사회적으로 가장 그 초라한 사람들, 뭐 디킨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2학년 중퇴인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영국 문학의 그 대문호가 되었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이런 어떤 그 문학적인 재주나 그런 어떤 기술들은 어떻게 보면 다 독학으로 자기가 이제 어, 습득을 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고 이런 비판적인 그런 정신들은 자신이 이제 그 삶을 살아보면서 느꼈던 그런 어떤 내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어려운 시절을 이제 썼던 그 이제 상황도 찰스 디킨스가 1839년에 이제 맨체스터 공업 지역에 방문을 하게 돼요. 맨체스터가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도 산업혁명의 이제 그 출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기 이제 계속 공장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뭐 여러분들 이제 영국의 맨체스터 뭐 이제 방문하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이제 인종차별도 심하고 공장 지역이라 사람들이 되게 거칠어요. 왜냐하면 이제 굉장히 끔찍한 환경에서 사람들이 노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굉장히 거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각박한 그런 또 핍절한 삶을 이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왜 이제 영국 정부에서 또 이제 그 산업 사회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구로라든지 뭐 그런 어떤 산업 지역들을 이제 방문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그 대우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거의 이제 엇비슷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이제 통제하거나 뭔가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내용들이 이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갈구는 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각박하게 만드는 이런 부분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찰스 디킨스가 쓴 이제 어려운 시절에서도 이제 주인공이 그레이드 그라인드인데 말 이름이 이제 국회의원이고 이제 그 장학사로 이제 나오는 사람인데 말 그대로 이제 갈구는 사람이라는 그라인드라고 하는 갈구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명칭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시간이 되면 이 어려운 시절에 나와 있는 그런 또 내용들을 좀 이 강의를 통해서 접했던 것들을 좀 소설로 한 번씩 읽어보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그 방식으로 이제 통제 문화들이 17세기, 18세기에 이제 등장하게 됐고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이제 역할을 한 게 바로 이제 시계다,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이나 시계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통제하는 데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 시간도 이제 의복의 길이처럼 잴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문화적 표현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은 돈처럼 절약도 할 수도 있고 사용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는 노동자들이 자신의 또 노동 시간을 이제 상품화해서 공장주에 그 어떤 팔게 되는 이런 어떤 과정들을 이제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노동 시간 이제 하루 8시간씩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전에는 뭐 12시간씩 뭐 14시간씩 하루 종일 이런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또 노동 상품들을 이제 팔게 되는 이런 이제 굉장히 불운한 역사가 이제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이 1740년에 시간은 돈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19세기 자본주의 슬로건이 되어서 시간을 어떻게든지 아끼고 절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따라가게 되는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상적인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계로 잰 것처럼 정확하게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이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시간 엄수가 이제 최상의 가치가 되는, 그리고 이제 시간 낭비는 이제 죄하게 되는 이런 것들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18세기, 19세기의 이제 효율성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착이 되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업혁명을 통해서 왜 이제 영국이 또는 이제 유럽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갖게 되는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제 시간, 시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당시 우리가 빅토리아 시대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영국은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어떤 제국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파급시켰던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것의 또 출발점은 바로 이제 이 시간에 의한 사회적 통제, 그리고 시간에 의한 경제적 착취다라고 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 빅토리아 문화 또는 이제 식민 자본의 문화가 발달하게 되는 가장 큰 견인차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기기관차가 아니라 시계라고 하는 것이 이 영국 식민주의, 빅토리아 시대에 가장 커다란 혁혁한 공을 세운 특징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이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영국이 되기 위해서, 이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산업혁명의 어떤 꿀맛을 우리가 이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제 시간 관리 문화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 시간 문화를 습득하고,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교육을 받고, 또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굳게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특별히 이제 취업과 관련해서 이제 뭐 단거나 시키는 작업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뭐 10회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시간은 딱 정해져 있고, 그 시간 내에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뭐 5회독이든 10회독이든지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막 시간을 또 잘게 나눠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뭐 시간 관리과 관련해서 자기 개발서 같은 거 막 여러 책들을 좀 사서 또 읽게 되고, 뭐 여러분들 이제 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작업 능률이라고 하는 이 상호 관계, 이것들을 이제 좀 뭔가 이제 알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 또 어느 조직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에 빠지게 되는데, 이 이제 마감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는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데드라인 이제 유래된 내용은 미국 교도소 주변에 이제 그 빨간 선으로 이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자, 그 데드라인을 이제 넘게 되면 총살을 시켜도 이제 무방한 것으로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데드라인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 어떤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 매 프로젝트마다, 또 이제 매일마다 그런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그 데드라인, 뭐 여러분들 뭐 그 레포트 제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시험 보는 것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어떤 통제된 것들에 이제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그 시간의 횡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학교의 종소리, 학교의 이제 차임벨 소리, 이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 또 이제 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그 저임금 노동 착취, 공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언제 일을 시작하고, 이제 언제 휴가 시간이고, 언제 또 퇴근하고, 또 언제 이제 휴가를 받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시간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이런 시간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요소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게 그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따라가야 되는 속도에 대한 숭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속도에 대한 숭배.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이제 그 진보, 그 어드밴스라고 이야기하는 진보를 숭상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속 사회라고 하는 틀 속에 이제 그 잡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영원한 빨리 감기, 쉼이 없는 영원한 어떤 빨리 감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제 여기서 떨어져 나가면 여러분들이 도태됐다, 또는 뭐 루저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리고 뭐 게으른 사람이고 쓸모없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평가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산업사회, 특별히 이제 21세기 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이데올로기, 거대한 이데올로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속도에 대한 그런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광고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빠른 자동차, 빠른 컴퓨터, 뭐 이런 어떤 수많은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제 빨리빨리라고 하는 이런 특정 이데올로기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장점이 있어요. 뭐 단점만 있다는 건 아닌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고도로 압축 성장을 좀 해 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연 진정으로 우리의 행복에 기여하는가?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자살 1위예요. 자살 1위. 자살 1위라고 하는 건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실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OECD 국가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인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고, 뭐 이번에도 G7에서 초청하는 그런 나라이고, 모르겠어요. 이제 계속 이렇게 발전한다면 우리가 이제 뭐 미국이나 그 중국처럼 굉장히 그 경제적인 대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미국이나 중국처럼 그렇게 또 이제 이 사회 안전망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중국은 좀 다른 얘기는 하지만 선진 유럽처럼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 없는, 이 영원한 빨리 감기에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배려하는 것들이 이제 전혀 없는 그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 여러분 이제 이솝우화 뭐 다 알다시피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하죠. 거북이는 이제 엉금엉금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토끼는 이제 빨리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이솝우화에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거북이는 천천히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제 토끼를 따라잡는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뭐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런 속도 숭배 사회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북이는 영원한 그 루저 실패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제 우리가 토끼가 되고, 토끼가 이제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 다른 데서 잠을 자거나 이렇게 해찰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 빨리 뛰어서 빨리 그 골인 지점에 들어가서 그런 이제 그 어마어마한 성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사회를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다 좀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이죠. 여러분들이 뭐 취업과 관련해서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떤 꿈이나 이상이나 여러분들의 삶들의 어떤 진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택하기보다는 빨리 뭐 연봉 1억, 뭐 2억 찍고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이제 그 과정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을 거쳐서 뭔가 이제 일확천금을 노리는, 또는 이제 굉장히 안정된 그런 어떤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의 이제 노력들이 지금 이제 우리 사회에서 속도 숭배와 관련돼 있는 이런 어떤 좀 부정적인 그런 측면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이솝우화도 그렇고 또 우리 어떤 그 삶들을 쭉 살펴보면 이제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노력하는 이런 것들, 이제 그 계속해서 뭔가 총알처럼 빨리 날아가는 빠른 자동차처럼 뭔가 이렇게 급변하는 이제 그런 것들보다는 이런 그 천천히 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성찰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의 삶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이런 어떤 사람들이 더 의미 있는 삶, 또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속도 숭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 현대 사회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이제 이런 어떤 주변이 굉장히 속도전을 방불케 하는 그런 어떤 매체라든지 그런 어떤 환경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거기서 살면서 우리 의식 자체도, 우리의 어떤 그 삶 자체도 빨리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불안감들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그 매체가 바로 이제 이 이동 수단으로서의 교통 수단들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1830년대 이제 증기기관차가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가장 빨리 달리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마차였죠, 마차. 마차가 보통 이제 시속 16km 정도, 20km가 이제 안 넘었는데, 이 증기기관차가 등장하면서 계속 이제 발달하면서 이게 이제 뭐 시속 60km, 80km 이렇게 육박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 그때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그런 어떤 빠른 속도의 기계가 등장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쇳덩어리가
그렇게 이제 빨리 간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지금 뭐 우리가 이제 KTX 시속 300km가 넘는 이제 이런 이제 열차가 등장해가지고 뭐 서울을 가는 것도 뭐 이제 우리나라 뭐 같은 경우는 거의 일일 생활권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 스페이스X인가요? 이제 우주 탐험선이 올라가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달이라든지 화성까지 이런 어떤 그 유인 우주선을 타고서 세계 여행을 할 수 있는 아니 세계 여행이 아니지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식의 삶이 또 도달하게 되겠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이동 수단은 굉장히 이제 그 초분을 다툴 정도로 엄청나게 계속해서 이제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과학자가 고속 기차 여행은 승객들이 숨을 쉬지 못해 질식사할 것이므로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변하면서 우리는 이제 더 빠른 자동차, 더 빠른 비행기, 더 빠른 이제 우주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갈망하는 그런 어떤 사회에 살고 있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전신의 발명이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 옛날에 1872년에 이제 그 시드니에서 그 오스트레일리아죠. 그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던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서 리버풀까지 이제 자매들이 또는 형제들이 아니면 회사에서 이제 편지를 보내면 거의 석 달이 넘었어요. 110일이 넘게 걸렸는데 만약에 이제 그걸 받고 또 답장을 써서 보내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만 거의 6개월, 7개월 보내는 것들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844년에 이제 세뮤얼 모스가 워싱턴에서 이제 볼티모어로 처음으로 이제 이 전신을 보내면서 뭐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작품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 이 전신이 발달하게 되고 지금은 뭐 이메일뿐만 아니라 그 뭐 그 우리가 핸드폰을 통해서 이런 어떤 문자 또는 뭐 영상 굉장히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그 의사소통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줌으로 수업하는 것도 이제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어디가 있든지 뭐 화성에 있든지 뭐 안드로메다에 있든지 굉장히 이런 어떤 전신의 발명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물론 이제 약간의 시차가 이제 있긴 하지만 실시간으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의사소통이 가능해지는 이런 어떤 속도전을 또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과연 이제 바람직한 것인가? 뭐 전시나 전화, 인터넷 같은 어떤 통신 혁명들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그 온라인 정보의 과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는 것들이죠. 뭐 여러분들 뭐 네이버라든지 다음 같은 그 메일에 들어가면 뭐 읽어보지 않은 메일들이 뭐 수백 개. 제 것도 지금 뭐 구글 메일 한 120 몇 개가 올라가 있는데 네이버에도 마찬가지고 잘 이제 떠들어보지 않는 굉장히 뭐 스팸 메일일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이제 메일들이 오게 되는데 이런 그 온라인 정보의 이제 과부하라고 하는 것들이 오게 되고 뭐 이제 더 이상 편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게 이제 그렇게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뭔가 이제 그 소중함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게 이제 6개월, 7개월 뒤에 이제 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이제 그 편지 자체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것들이죠. 왜냐하면 이제 그 수많은 시간들이 이 편지를 통해서 거쳐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어떤 아이템이자 이제 기억이나 추억으로 이제 남게 되는 것들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 실시간으로 이제 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또 만족하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을 갖게 되죠. 이제 이걸 어떻게 보면 이제 톱니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2억을 연봉을 받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누리던 어떤 소비 성향이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사업이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침체가 됐을 때 소득 수준이 낮아져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소비 성향이 바뀌지가 않아요.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컴퓨터가 이제 굉장히 속도가 이제 빨리 진행이 되면서 이제 최근 기술에 우리가 익숙해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얼리 아답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늦게 되면 뭐 메일이 늦게 오거나 아니면 동영상이 늦게 재생이 되거나 특별히 이제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빨리 재생이 안 되면 TV도 이제 마찬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그 즉각적인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그것을 바꾸거나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이제 그것에 대한 외면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이제 톱니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 속도가 붙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거에 대한 어떤 더 빠른 속도를 기대하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안 좋은 것으로 좀 잘못된 것으로 이제 평가하는 이런 방식이 바로 이제 톱니 효과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다시 이제 등장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우리 어떤 삶을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식사 문화예요. 식사 문화. 이 보통 우리가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빠른 음식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1937년에 이제 리처드 맥도날드하고 모리스 맥도날드 형제가 이제 드라이브인 지금 뭐 드라이브스루처럼 드라이브인 레스토랑을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제 처음으로 미국에서 패스트푸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업적으로 성공한 게 맥도날드의 그 레스토랑이었고 이제 이 성공을 기점으로 해서 1948년도에 이제 신속 서비스 시스템 개발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 가면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자, 여기서 들어가서 주문하고 밥을 먹고 나오는 시간까지 딱 10분도 안 걸리게 만들어 놨어요. 밥 먹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리게 만들어 놓은. 이제 뭐 남자들은 이제 군대 가면 뭐 2분 내에도 밥도 먹고 나오지만 물론 이제 지금은 많이 바뀌었겠지만 자, 10분 내에 밥을 먹는 게 이제 모르겠어요. 시간적인 효율적인 것을 따져 보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정말 깊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식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구도 10분 내에 못 끝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현대 사회에서는 뭐 그 특별히 고급 레스토랑에 가지 않는 이상 뭐 그냥 일반적인 대중 음식점을 가더라도 10분 15분이면 밥을 후다닥 먹고 나와야 되는 이런 어떤 그런 속도 숭배의 현실이 이런 어떤 식사하는 데서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혹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유럽에 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유럽에 이제 고급 레스토랑 뭐 한 번씩 이제 그런 기회가 있을 텐데 호텔이라든지 뭐 아침 먹을 때도 이제 마찬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사하는 거 보면 보통 2시간 정도죠. 보통 2시간 또는 3시간. 그러니까 음식이 나오는 게 느려요. 처음부터 전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 뭐 메인 후식까지 나오는 게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나오는 게 아니죠. 시간이 주문하고 한참 기다려야 뭐 전체 나오고 전체 먹고 나서 좀 있어야 또 이제 그 메인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오래 좀 대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고민들을 좀 공유하고 뭐 사업적인 그런 비즈니스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식사 시간이 2시간, 3시간 가는 게 비효율적이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런 어떤 식사라고 하는 기본적인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지만 그 안에서 이런 어떤 정감 어린 또는 이제 그 인격적인 그런 어떤 만남들이 그 성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는 빨리 끝내야 돼요. 10분 내에 끝나야 되고 용건만 간단히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지금도 뭐 식사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많이 부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빨리 식사를 하고 뭐 나중에 커피를 마시든지 어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그 진지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그 기본적인 형태의 의사소통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통신 문제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 이동하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해서 이제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3,000년 전부터 그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 뭐 그것도 이제 굉장히 많은 자료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순간과 다음 순간을 연결해 주는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실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이제 기억이라든지 회상이라든지 어떤 인격적인 어떤 그런 만남이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실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우주의 어떤 불변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시간관념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효율성과 관련되는가 효율적인 시간 관련과 연관이 되는가에 따라서 이제 그 시간을 평가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그 시간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렇게 여유 있게 그런 어떤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죄책감을 갖게 되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그걸 이제 끊임없이 자발적인 훈육을 통해서 또는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런 어떤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런 훈육 과정들을 이제 내재화시키는
이런 어떤 과정들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채를 썰듯이 잘게 쪼개고 이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그래서 삶의 속도를 높여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많은 형태의 공리주의에서 이야기하는 통계적으로 수치로 잡힐 수 있는 효율성들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 시간의 역할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나 시계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인간의 발명품이에요. 사람들이 편리하기 위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만들어 온 인간의 발명품인데 이 인간의 발명품이 오히려 인간을 포로로 만들어 버리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도록 인간의 손과 발을 또는 생각들을 왜냐하면 이제 처음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게 돼요. 강박관념을 갖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시간이 없으면 또는 시계가 없으면 이제 두려움 또 속도가 늦어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 그리고 어떤 장기간의 공백 기간이 생기게 되면 나는 이제 모든 게 다 포기됐나 나는 자포자기한 삶인가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시간들과 어떻게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이 효율적인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안에 이제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것들이 바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분 1초라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굉장히 소중하게 어떻게 하면 이 짜투리 시간도 남기지 않고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들 그런 어떤 강의들 또 그런 어떤 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내면화시켜서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그 노동자들의 시간들을 가지고서 더 쥐어짜고 더 이제 그것들을 그 조리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어떤 자본가들 또는 고용주들의 생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금 현대 사회의 노동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삼성이나 LG나 좋은 회사 대기업에 취업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취업했을 때 뭐 이제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연봉 뭐 5천 6천 받게 되지만 그 연봉 5천 6천을 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과로사에서 돌아가는 사람도 많고 뭐 요즘에 이제 쿠팡맨들 이제 뭐 그 아르바이트로 뭐 2탕 3탕 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돈은 이제 많이 벌죠. 그렇게 그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과 시간 이후에 또 다시 뭐 제2 아르바이트, 제3의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지만 그 돈들을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그 인생의 황금기를 살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이제 시간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데 거기서 이제 정말 자기가 행복한가 또 이제 그런 어떤 행복한 순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이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시는 그런 어떤 기사님들 보면 참 그 안타까운 생각들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 시간 관리 딜레마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시간 관리 완전히 하지 마라. 시간을 완전히 떠나라. 그래서 뭐 아프리카에 뭐 초원으로 돌아가서 살아라. 또 뭐 어떤 그 무인도에 가서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뭐 취업이라든지 뭐 대학원이라든지 자기 어떤 성찰을 하기 위한 방식으로 시간을 좀 우리가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원하는 어떤 통제 방식이 아닌 이제 약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는 또 삶에서 어떤 유의미한 형태의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번 강의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시간의 횡포에 맞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어떤 시간의 횡포에 이제 맞설 수 있는 이제 그 아이디어를 이 원더박스라고 하는 책에서는 한 4가지 정도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꾸자. 시간을 이제 이야기하는 방식을 바꾸면 시간 관념이 이제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이 통제나 어떤 이제 소비의 수단으로 계속해서 이제 보고 있는 이런 용어들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느림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이제 슬로우라고 하는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시간관념이 다른 타 문화에 대해서 한 번씩 그 벤치마킹을 하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사회는 조금 이제 그 다른데 뭐 70억 인구가 전부 다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자본주의를 따라가고 있긴 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 북반구에 있는 OECD에 속하는 뭐 25개국 내지 한 30개국 이런 나라들은 이제 굉장히 자본주의를 충실하게 이행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의 3분의 2는 이 자본주의와 무관하는 문화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어떤 다른 종류의 다른 종류의 시간관념을 갖고 있는 물론 이제 뭐 태엽력이라든지 이런 걸 사용한다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다른 종류의 문화관에서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런 어떤 그 장기적인 관점을 갖는 방식으로 우리가 또 이 시간에서 받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려고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기적으로 계속 시간을 좀 나누는 것에 우리가 좀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방식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좀 장기적으로 조금 이제 덩어리로 생각하는 이런 어떤 그 의식적인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좀 강의를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오늘 이제 그 2차 시, 3차 시 관련해서 자,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의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시간의 이제 역사를 좀 살펴봤는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는 거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뭐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시간 관념도 마찬가지고 시간과 관련돼 있는 뭐 언어적인 표현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발명품들인데 이게 이제 발명품이 200년도 안 됐다는 거예요. 200년도 안 되는데 그 200년 안 되는 기간 중에 우리가 만들어내 놓은 발명품의 포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그런 그 역사적인 사실들을 좀 고찰을 해보면 우리가 시계를 이제 만들고 시계를 사용하는 그런 방식에서 이게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 특별히 이제 그런 어떤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효율적인 시간이냐, 효율적인 시간 관리냐, 자꾸 이제 이런 것들을 묻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런 효율성에서 벗어난다.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통계나 수치화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통계나 수치화시키는 그런 어떤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어떤 산업 사회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어떤 시간의 횡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벗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소개한 책 그 찰슨 디킨스의 그 하드 타임스라고 하는 그런 좀 책을 좀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하고 읽어보면 우리에게 이 시계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관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굉장히 이제 끔찍하게 들려오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말도 데드라인이라고 이야기해가지고 우리가 마치 시간을 못 지키면 이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것으로부터 뭔가 좀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좀 찾아가는 것이 이번 시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속도에 대한 숭배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속도가 아닌 뭔가 이제 느림이라든지 뭔가 이제 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방식들이 무엇인가 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저 다음 차시에는 이제 이런 그 네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언어 개념들을 좀 바꾸고 좀 느림을 좀 찬양하고 타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들을 좀 생각해보고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를 고민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이 시간 속도에 대한 어떤 관념들을 좀 바꿔 나가는 좀 그 프랙티컬한 그런 팁들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